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놉시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열차가 달리는 교각 아래에 양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폴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잔느가 지나가면서 폴이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를 하는 것을 보지만 무심하게 지나쳐갑니다. 잔느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다시 한번 폴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후에 잔느는 허름하지만 굉장히 운치가 있는 아파트에서 폴을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고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에서 격렬하게 섹스를 나눕니다. 그 뒤에 인사도 없이 서로 거리를 나서게 됩니다. 알고 보니 폴의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자살을 했었고 장모는 끊임없이 자신의 딸이 죽은 이유를 묻게 됩니다. 잔느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느닷없이 영화를 찍겠다고 하는 그의 행동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폴과 잔느는 서로 이름도 모르는 채로 육체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과거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이상향을 말하고 보여줍니다. 이후에 폴은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잔느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서 도망쳐 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폴은 자신의 삶과 슬픔과 분노를 더더욱 잔느에게 표출하게 되고 잔느는 결국 폴을 총으로 쏘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폴과 잔느의 관계는 이름도 모르는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관계인 거고 서로의 3대로 살아가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가 다뤘었던 작품 중에 스틸라이프 있었잖아요. 아, 그쵸. 예, 그거 남자랑 여자랑 그 삶이 좀 나눠져가지고 이제 보여줬잖아요. 영화 그러네. 형식이. 네. 근데 거기에서 살짝만 더해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의 삶이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합쳐졌다가 조금 성인판으로 가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영화가 아무래도 72년대 영화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약 40년 전 영화이기 그렇죠. 때문에 4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이 영화가 어떤 작품이었는지 그때 배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영화를 이야기가 편할 것 같은데. 자, 일단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니까 네. 파리를 짚어야 되는데 네.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잖아. 네. 프랑스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국까지 갖고 있던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하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식민지 경영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지 않았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프랑스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알제리와 베트남인데 알제리. 베트남도 그렇고 알제리도 그렇고 50년대까지 프랑스가 계속 쥐고 있다가 독립을 하거든. 그렇죠. 프랑스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질서를 꽤나 오래 유지했다는 얘기야. 말하자면은 다른 나라들은 2차 대전에 리셋하고 끝났는데 프랑스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지. 거기다가 프랑스의 당시 지도자였던 드골은 꽤나 독재적인 정치 운영을 했거든. 이 사람이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이기도 하지만 정계에 진출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조류와는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어. 그렇죠. 그런데다가 60년대는 전쟁의 피해라든가 혼란상이 많이 수습되고 그 이후에 세대가 성장하는 시대잖아. 그치. 40년대에 그 부모 세대들이 애를 낳았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시대가 60년대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이 세대들이 보기에 세상이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 거지. 자신들은 나름 전쟁도 안 겪었고 풍요롭게 교양도 쌓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좀 더 넓은 시야로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반면에 자신들의 부모 세대는 과거의 구질서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편협한 가치관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이런 관점이 대두하게 된 거지. 거기다가 부모 세대에 비해서 이 새로이 등장한 자식 세대들은 쪽수도 많아. 왜냐하면 전쟁 끝난 다음에 태어난 애들이니까 그치. 베이비붐 세대란 말이야. 그렇지. 존나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사회 주도권을 이들이 쉽게 획득하게 돼. 거기다가 TV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면서 세계적인 정보 교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그러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문물이나 새로운 노하우나 새로운 견문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넓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쪽수도 많고 교육도 잘 받았고 풍요롭게 자랐고 새로운 기술과 과학 문명의 수혜를 받은 그 새 세대가 보기에는 지금의 사회 질서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다, 구시대적이다, 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지. 그쵸. 그런 것이 대대적으로 분출된 게 뭐 68 운동이라든가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고, 그런 일련의 홍수들이 지나가고 나서 네. 70년대에 접어들고 나선 그에 대한 회의와 좌절과
불만과 피로감 이런 것들이 대두하게 되지. 이 작품은 그런 시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뜨거웠을 때를 지나서 머리가 식은 다음에 느끼는 감흥들 이것들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절묘하게 교차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대충 노태우 정권 때 시기의 얘기를 다루는 한창 87년 민주화 항쟁 때 뜨거웠던 그 정서들과 그 사건들이 다 지나가고 현실은 노태우가 당선되고 김대중은 사자필승론 개소리하고 김영삼은 삼당합당하고 이거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이거 우리가 보낸 대학 시절의 그 뜨거운 여름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상태에서 영화가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맨 처음에 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머리 위로 열차가 급격하게 지나갈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는 것과 맞닿는 시대 상황이구나. 그렇지. 그것을 20살의 파릇파릇한 여성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가는 것일 뿐인 거고. 굉장히 시대 상황과 잘 맞네. 절묘하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배경이 분명히 지금 봤을 때는 쟤네도 왜 저러지? 이렇게 그냥 멋부리고 있지?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의 맨 처음 인트로 상황부터가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의 정신상을 반영하고 있는 아예 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폴이라고 하는 인물을 토대로 네. 좀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몇 가지 항목을 적긴 했는데 이거랑 별개로 지금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폴이랑 잔느가 정사를 나누는 그 공간 있잖아요. 아파트 공간. 거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네. 이 공간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운치는 있지만 허름한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 그리고 잔느가 들어오기 전에 폴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곳에 이미 있어. 그 자체가 우리가 6.8 운동 때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그 공간이라는 거지. 그 공간이었고 그 공간을 이미 만들어 놓고 구축했던 사람이 폴이라는 거고. 하지만 굉장히 운치 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굉장히 낡았고 그곳에 폐인처럼 그냥 숨죽여 있는 존재가 폴인 거고 그곳에 맞닥뜨린 게 잔느인 거고 거기서 펼쳐지는 둘의 이야기 뭐 이렇게 보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 공간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었다고 느껴졌는데 배경이랑 맞물려서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네. 어떤 그러니까, 공간인지가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꼭 6.8운동이나 60년대의 정서나 이런 배경과 결부짓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청춘 때 한창 몰두하고 탐닉하는 대상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잖아. 그게 뭐 애인이든 아니면 대학 입시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열정과 영혼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과정들이 한 번 있잖아. 근데 그게 한 번 거쳐간 상황인 거지 지금은. 그것을 형상화하는 게 그 오프닝의 여관인 거고. 근데 그거랑 굉장히 수미상관으로 맞물리는 게 남자친구도 이 공간에 사실 들어오잖아. 톰도 들어오는데 이 공간에 들어온 다음에 이야기하잖아. 여기 공간 되게 뭔가 이상하고 있기가 싫다. 나는 거부감이 든다. 그래서 나가버리잖아. 그 말인 즉 당연히 시대 자체를 반대하고 거부감을 듣는 세대라는 거 아니야? 퇴물 냄새 난다 이거지. 그치. 아유 아저씨 뭐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그것도 이 공간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맞닥뜨려지네. 꼰대 냄새 난다 이거지 사실. 딱 학생회실 들어갔어. 근데 한 32살 먹은 옛날 고학번 선배가 있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운동권 활동 옛날에 엄청 열심히 했대. 뭐 미국 대사관에 화염병도 날리고 뭐 이랬대. 근데 얘기해보니까 전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아재 냄새 나요. 뭐 이런 거지 말하자면. 그냥 그 시대에 멈춰있는 것 같고 세상이. 자 그러면은 이 둘의 만남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폴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하면은 가장 이 사람의 큰 이슈는 아내가 자살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자살했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어.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어. 단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내연남이 존재했다는 거고 내연남이랑 다시 맞닥뜨려서 얘기도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잠옷이 똑같아.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얼추 비슷한데 뭔가 다른 점도 있어.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어. 그리고 장모가 와서 내 딸이 왜 죽었냐고 야단을 치는데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불을 꺼버린다든지 그리고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당신 딸은 기독교를 믿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장모는 어머니 세대고 그 윗세대니까 윗세대지. 9세대에 대한 반발 심리 이런 쪽으로 봐야겠지. 그러니까 60년대의 청년들의 저항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은 반체제 운동이거든.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구질서는 이미 낡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그런 기치 아래 얘기하게 된 것이 뭐 성해방이라든지 육체해방이라든지 전위적인 그런 행태들이라든지 그런 거거든. 구시대들만 해도 성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던 시대란 말이야. 그치. 근데 60년대 세대들은 그것을 탈피하고자 한 거지. 프리섹스를 주장하고 결혼 체제를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든가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특히 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연히 윗세대의 다음 세대인 거고 또 폴의 사랑하는 존재이잖아. 근데 영문도 없이 자살했잖아. 근데 이 영화 내에서 딸의 행동을 보면은 남편에게 아파트 물려준 걸로 나오지. 그리고 자신의 내연남에게도 좋은 무언가를 해주고 죽은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딸의 존재가 그 정신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6.8운동에. 6.8 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거, 이루고자 했던 것, 그 결정체. 자신들의 로맨스지 맞아. 자신들의 로맨스지. 근데 그것이 영문도 없이 죽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현자 타임이 오게 돼서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자고 했던 그 이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것이 죽었을 때 부들부들. 그 장례마저도 어른들의 방식으로 그 윗세대들의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을 때 그 시체에 가서 한탄하지만 결국 울면서 돌아와줘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감독의 정신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혁하고 싶었고 뭔가 세상을 바꾸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렇다고 그때 마음을 탓하기엔 너무나도 난 이걸 사랑했었던 거고 그게 그치. 아쉬운 거고. 그럼 내연남이 조금 헷갈리긴 한다.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영화적인 서사를 위해서 구성한 장치라고 보면 되고 뭐. 그런 점에서 딸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이것도 괜히 끼워놓은 장면은 아닌 느낌인 거지. 뭐 굳이 내연남의 의미를 탐색해보자면 내연남은 굉장히 뻔한 인물이잖아. 그 특별하게 두드러지지 않고 모나지 않고 그냥 모범적인 인물이잖아 말하자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치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누군가의 아내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무언가의 대상 그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겠네. 그게 불륜이라고 하는 거를 점치를 해서 좀 더 MSG를 친 거라고 뭘 봐야 될까? 그냥 단순히 뭐 우리 모두의 여자친구 이렇게 보면 좀 아쉽잖아. 그러니까 자신은 정말 유일한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만의 그 열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상은 세상에서 다시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지. 내 아내는 다른 사람과도 사랑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졌던 그 젊은 날의 열정 같은 거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 근데 자신은 그렇게 부정할 수만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혼란하게 되는 거고 그런 수순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잔느와의 관계겠지. 잔느와의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이지가 않아. 이름도 서로 밝히면 안 되고 사실은 얘기해도 되지만 실명은 걸어놓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실명을 걸어놓으면 안 되면서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르냐 동물 소리 내면서 이렇게 불러라. 그럼 나는 뭐라고 불릴 거냐. 나는 너를 우르르 막 이렇게 막 괴물 소리 내면서 동물 소리 내면서 너를 그렇게 부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기 위하는데 그게 내 생각에는 마치 유아 같잖아.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생각이 되더라고. 그게 60년대의 정신인 거지.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시스템과 기존의 사회는 다 허위고 모순이고 다 조작된 거고 우리가 관철하고 직시해야 되는 거는 인간의 본능, 그런 허위들이 벗겨진 상태에서의 자연, 그런 것들이라는 이런 정신이었거든. 그런 거와 맞닿아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어. 그치. 굴절된 거지. 왜냐면은 망했거든.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라고 보여질 정도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관계였던 거지. 왜 그렇게까지 폴은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68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 7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그런 거지. 한창 자신이 로맨스를 꿈꾸던 시기가 아니라 로맨스를 실패하고서 굴절된 심리, 왜곡된 그런 그런 상태에서 맞은 로맨스니까 그런 거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끓었던 그 물이 식혀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명이 계속 이제 열불나게 얘기를 하니까 좀 나도 식히는 개념으로 시원한 아이스맨이야? 그래 좀 식히는 시간으로 두 번째로 보고 있었어. 내가 자막 없는 걸로 유튜브에서 보고 있었는데 형이 뒤에서 쓱 와 그러더니 이건 또 뭐냐고 그래가지고 고전 영화야. 그러고선 딱 보니까 정사씨님 마침 또 나오고 있었거든. 너 이런 취향이었냐? 딱 그러는 거야 나한테. 너 고전 취향이었어? 그러니까 아 형 이거 그 몽상가들 찍은 아저씨가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뭐 이런 것도 찍었었냐? 그러고서는 유심히 살펴보는 거야. 그럼 이거 몇 년도 거냐? 그러니까 70년대 거라고 그러니까 야, 이 아저씨 그때서부터 막장의 맛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그렇게 짝짝꿍 하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완전 야 포르노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유토피아 얘기 나와서 말인데 나도 임대 아파트가 유토피아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기는 했었는데 그냥 아파트면 또 모르겠는데 또 앞에 임대가 붙잖아. 그거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 그러니까 여관하고는 이미 색이 바른 곳이다 이거지. 그렇지. 여관하고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유토피아는 유토피아인데 황폐된 유토피아?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 수 앞을 계속 내다보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시대로 치면은 아이디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누구누구님 그런 거 있잖아.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아이디로만 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 아저씨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 그러니까 배경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본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건데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랑 너무 이게 결합이 잘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내연남 얘기도 했지만 야씨 이거 지금 써도 참 맥혀들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하면서 봤었거든. 자 그럼 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자 그럼 여자 주인공 잔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더 황당한 것 같아. 잔느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고 폴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 계속 눈에 밟히다가 거의 처음 정사는 강간당하듯이 하지만 뭐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를 즐기고 사랑을 갈망하는 인물로 점점 변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청혼을 하고 드레스를 입은 상태로 오히려 폴한테 사랑한다고 그에게 찾아가지만 침대에서 쥐가 나오는 걸 발견하고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도망치는 장면까지. 왜 잔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장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한마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여자의 마음은 갈대구나. 난 그런 게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당연히 복잡한 거는 영화상에서 다 보여. 사람들도 이해가 가.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인권운동자가 되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연장선상으로도 그런 것까지 다 이해가 될 만큼 그 안에서 당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꼭 사소한 부분에서 뭔가가 마음이 바뀌는 거 보면은 정신병이 있지 않고 야 이럴 수가 있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상황을 봤을 때 사소한 게 틀어지면서 이 여자의 운명도 틀어진 그런 거를 갖다가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 베르톨루치의 키워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베르톨루치는 거의 모든 영화에서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가 일단 혁명, 그 다음에 섹스, 그리고 영화 이 세 가지는 항상 등장해. 이건 사실 베르톨루치만 그런 건 아니고 좌파 예술가들은 항상 잘 활용하는 코드긴 해.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면 영화를 꼽지만 화가면은 뭐 미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소설가면 소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혁명하고 섹스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소재란 말이에요. 이런 코드의 작품들에서. 한창 운동이 잘 되고 있던 시기,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이나 혁명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창작되는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려요. 그 혁명과 섹스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혁명에 가지는 열정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써 혁명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혁명이 망할 때쯤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와 열망들이 좌절을 겪을 때 이럴 때는 사랑도 좌절을 겪어. 격동하는 시대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로맨스가 굉장히 불행하게 좌절되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많은 거지. 그리고 한 단계 넘어서서 그것이 다 끝나고 이런 파리에서의 탱고처럼 다 정리된 상황에서는 혁명도 이미 박살난 상황이야. 등장인물들도 박살난 상황을 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그치. 그리고 잔느는 그 박살난 사랑을 하게 되는 인물로 그려지는 거고. 이 여성은 말 그대로 판타지라고 생각이 돼. 뭐 애초에 영화 만들 때부터 자신이 동거하던 여인 말고 다른 여자를 품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치. 판타지일 수밖에 없고
판타지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성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나중엔 변모하잖아. 그러니까 마치 강간당한 피해자이게 되고 68운동의 정신에서 계속 짓눌려지는 계속 뭔가 재촉받는 그런 인물로 펼쳐지다가 결국 그 정신을 깨트려버리고 나는 이 사람을 몰라, 이 시대를 몰라, 그때 정신을 모른다고 아예 변절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보이는 걸 보면은 이건 말 그대로 판타지고 있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연기를 했던 배우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실존할 수 없는 감정, 이런 감정을 가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남자친구한테 처음 받았는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왜 또 그렇게 도망을 가며 총을 쏜 다음에 난 저 사람을 몰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인감적인 순간순간적인 본능에 의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서사를 두고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현실에 전혀 없을 것 같은 캐릭터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배우가 연기를 하기 너무 벅찼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 좀 심하게 말하면 자위도구로 쓴 게 아닌가. 배우를. 맞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의도된 거지 이거는. 이 잔인한 인물 자체가 아까 내가 박살난 혁명과 박살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혁명이 박살난 상황에서 사랑이 다 박살나 있지. 그 박살난 상황에서 가능한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상상딸이야. 정신 승리고 자위질이고. 근데 그 자위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자신의 실패를 곱씹는 자위질이다 이거지. 아 나는 과거에 이미 실패했고 여자 학대하다가 총 맞아 죽는 걸로 나는 자위해야겠음 이런 거거든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남성성을 좀 보여준다든지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 내가 생각이 든 게 확실히 김기덕 감독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거든. 김기덕 감독이 본인의 영화에서 여성을 다루는 거에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어. 난 나쁜 남자를 예로 들고 싶은데, 나쁜 남자 같은 경우에 조재현이 여자를 창녀로 데려다놓고 자신이 사랑을 한다고 한 다음에 창녀로 계속 냅두잖아. 그게 딱 김기덕의 시선에서 멈췄는데 여기서는 여성에 의해서 자신이 죽잖아. 그거는 그래도 한 발 더 나아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거든. 솔직히 비슷비슷해. 별거 다를 건 없어. 근데 그렇게 두었던 인물에 대해서 자신이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죽는 걸 즐기는 거지 이거는. 아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거는 김기덕보다 이 사람이 더 변태인 거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변태들의 이야기인가? 뭐 원래 좌절에 빠졌을 때 가장 극도의 쾌락이 자하가 아니야 자하. 저는 병신입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해보면 마지막 순간에도 멀쩡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잖아. 계속 관계가 이상해? 그럼 다시 시작해. 나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너 그냥 가, 잘 가.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랬다가 다시 쫓아가서 스토커처럼 다시 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 말이 맞네. 완전 찌질한 모습의 극을 보여줬을 때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거를 자기가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화장의 그 주인공하고 똑같은 거지. 화장. 자신이 병신짓 하는 걸 자기가 카메라로 찍으면서 즐기는. 네, 하여튼 되게 복잡한 이야기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요즘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뭐 사이트 중에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뭐 자신을 과학한다는 뭐 그런 사이트들이 있대. 아 진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또 다른 쾌락이 또 있는 건가? 뭐 그런 게 좀 느껴져서. 근데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인물이 한 명 있죠. 톰. 네. 이 인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나도 전혀 모르겠어. 느닷없이 영화를 찍는단 말이지. 나는 이거 1부에서도 얘기했는데 1부에서 베르톨루치가 영화에 매몰된 그 공상가들 조롱하는 코드들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그냥 딱 그거인 거지. 그러니까 베르톨루치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의 스승 역할을 했던 누벨바그 세대들을 경애하면서도 질투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고 싶어하고 조롱하고 싶어하지. 누벨바그 세대들은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이상으로 굉장히 고취되었던 인물들인데 그래. 베르톨루치는 비꼬고 싶은 거거든. 아씨 이 새끼들 나한테 형님 노릇하고 스승 노릇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족밥이라고 영화 가지고 이런 비꼬고 싶은 심리가 당연히 있는 거거든. 그게 몽상가들에서도 보이는 거잖아. 그 주인공이 굉장히 색정적이고 도발적인 행동들을 하는 쌍둥이를 보지만 사실은 주인공보다 수준 낮은 놈이었다고 이런 거잖아 결국은. 그런 거하고 똑같은 코드인 건데 나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를 찍는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찍잖아. 근데 베르톨루치도 느닷없이 찍었잖아. 이게 이중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사전 설명도 안 해놓고선 여성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했잖아. 근데 여기서도 웃기는 게 남자친구가 예고도 안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 그냥 영화로 찍겠다고 하니까 찬나가 그러잖아. 이건 나한테 지금 정신적으로 강간하는 거라고. 똑같은 이중적인 행보를 한 거야 본인이. 그치. 근데 이것도 되게 모순되는 게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남자친구가 청혼까지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잖아. 그건 한편의 사과와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바라는 걸 수도 있겠는데 되게 웃긴 게 현실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못했다는 거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감독 자체도 본인 말로서는 야 영화 그게 뭐 그걸 바꿔? 그래봐야 뭐 인물들 이렇게 되고 다 괴로움 당해. 너네들이 하는 정신 그런 거 해봐야 다 현실에서 맞지 않는 거야 라고 본인이 말을 해놓고선 막상 본인의 행동은 현실에서 뭐야. 그 여자 배우가 2011년에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했잖아. 이것도 굉장히 모순된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야 절묘하잖아. 그래야 아름답고. 굉장히 또라이 같다 진짜. 아니 니네들이 변태 같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인마. 당연히 또라이지 그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현실에서 인물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2년 뒤에 사과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다는 건 진짜 굉장히 실제로 베르토루치가 계속 작품에서 얘기하는 게 자신의 그런 모순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고뇌하는 주인공을 딱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혁명전야도 그렇고 몽상가들도 그렇고 그 수능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코드를 그냥 재활용한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영화 감독을 만났었던 남친 그 사람도 자기가 스타라는 거는 알고 있었겠지만 허전했나 봐. 그냥 시나리오 보고서는 아 나 이거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면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근데 웬만하면은 그런 배역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정상인 것 같은데 맡았다는 거는 자기도 누벨바그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비판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살짝 해봐. 근데 보면은 그 톰이라는 인물이 영화 안에 그 영화와 그 실제를 구분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이게 톰이라는 인물이 찍는 영화의 한 장면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 리얼인 건지 알기가 어렵잖아. 그거 자체가 누벨바그에 대한 조롱인 거지. 누벨바그 자체가 그런 영화들을 많이 찍은 거고. 현실과 이상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뭐 몽상가들에 대한 조롱 뭐 이런 거지. 그게 2002년에 나온 몽상가들하고 또 겹쳐지는 거고. 그렇지. 그럼 또 이 인물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인물 3명을 좀 다뤄봤는데 어느 정도 영화가 맞물리는 것도 있는데 마지막에 독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아 독백. 폴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들한테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죽으면서? 죽으면서 샌너 같은 경우에는 난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 나는 안 했다. 나는 이름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무리가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했다라는 거를 자기가 계속 되뇌이는 거야. 저 사람한테 나는 당한 피해자고 계속 그런 거를 갖다 독백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이 부분 말고 따로 그 말론 브란도가 또 독백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독백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리고 말론 브란도가 주연을 맡지 않았었다라면은 이 영화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폴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두 명이 아까 전에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줬지만 결국에 그 폴이라는 인물이 없으면은 이 영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봐. 그리고 독백에서도 그 연기가 말론 브란도가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알리는 애꾸는 잭 내가 얘기를 계속 했지만 그거 다음으로 시나리오를 바꿔 찍었었던 작품이니만큼 말론 브란도도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담아서 연기를 했을 거란 말이지. 거기에서 날 것으로 또 연기를 하는 거니까 또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겹쳐져가지고 그 독백 부분이 최고로 명장면으로 많이 꼽는다나 봐.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연기의 결정체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거론하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도 독백 장면에서 두 명의 심리 상태를 갖다가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머리로는. 근데 마음으로서는 조금 뭔가가 이해는 돼. 마지막에 가서야. 그렇게 관객들을 조금이나마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그 감독의 의도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우리의 혁명은 끝났고 우리의 아들들과 미래 세대들은 존망이다 뭐 이런 거지 뭐. 나는 보면서 이 장면은 오히려 포장된 것 같아 사실 나는. 그냥 직관적인 내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영화든
당연히 시대를 알고 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정말 좋은 영화는 그 시대를 모르고 봐도 그 서사적으로나 내용 자체가 워낙 좋아서 시대를 거슬러도 좋은 작품들 있잖아. 우리가 전에 봤던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그렇지. 뭐 그런 거는 사실 배경 설명이 전혀 필요 없는 거잖아. 필요도 끝까지 없지. 굉장히 좋은 영화니까. 근데 이 영화는 마지막에 와서는 배경을 모르면은 해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난 이 영화의 마무리가 굉장히 포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사실. 근데 72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이거는 배경 모르면은 해석 못하니까 뭐 망작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망작까지는 아닌데 망작은 이렇게 막 아니지. 칭송받을 정도의 마무리는 아닌 것 아, 뭐,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 응. 그렇게 막 이 마무리가 그렇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아쉬운 거지. 그렇지. 그 총으로 쏴 죽인 다음에 죽었을 때 내뱉는 내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갑자기 왜 아이들이 왜 나오지? 그리고 껌을 붙이잖아 난간에. 이것도 뭔가 의미는 있을 것 같아. 이걸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잔느가 독백하는 거는 아 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처해졌는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그걸 뭐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독백 정도로 들리잖아. 그래서 마무리가 나는 조금 아쉬운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많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는 너무 꿈보다 해몽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의 마무리라서 나는 사실 아직도 잘 이해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감독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해. 이거는 자신이 잃어버린 아름다운 날들에 대한 희구이지. 근데 그게 영화적으로 과연 얼마나 정당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은데 자뻑 심하다는 생각 들잖아. 그치. 뭐 이게 죽은 게 말론 브란도가 아니라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라고 쳐봐. 얼마나 이게 낯간지럽고 오그라들어. 딱 그거 아니야. 라이온 킹의 무파사가 나와가지고 신부한테 리멤버 뭐 이런 거 아니야. 딱 기억하라 뭐 이런 거. 존나 오그라드는 거지. 그 말론 브란도니까 간지가 나지. 그래. 아, 그래. 그러니까 많이 회자가 되는 거기도 하구나. 그래 나 굉장히 그러니까 이해하다고 생각해. 이 정서에 공감하는 사람, 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나 네. 혹은 60년대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은 네. 이런 대사가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진짜 오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각자 명장면으로 생각하는 걸 얘기한 다음에 느낀 점이랑 함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개 정도 꼽고 싶은데 처음에 저 이거 말론 브란도가 아닌 줄 알고 봤어요. 내가 말론 브란도라는 얘기를 들었나? 그거 잘 모르고 그냥 영화를 먼저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부에서의 모습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대부에서 완전 턱도 이렇게 삐쭉 나와가지고 네. 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던 사람 중 한 명이니까 왜냐면 전작을 많이 못 봤으니까 거기다가 같은 연도래 72년도 그러니까 대부가 맞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거잖아. 대부에서는 진짜 완전 할아버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마크 러팔로가 생각날 정도로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아니 난 당연히 말론 브란도가 아니겠지라고 하고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워가지고 독백을 하잖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소똥 뭐 치우는 일을 했다. 뭐 과거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난 그 장면 보면서 그렇게 배우의 독백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그 일이 생생하게 보이더라고. 좀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이런 경험을 언제 했었냐면은 어거스트 뭐 가족의 초상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메릴 스트립이 그네 같은 의자에 앉아갖고 뭐 인물한테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가족에 관련된 뭔가 얘기였는데 맞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상상하면서 그 인물들이 행동하는 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와 연기 잘하는 배우는 이게 차원이 다르구나. 약간 이야기를 정말 진짜처럼 들려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면서 이 배우 누구야? 너무 그 얘기가 생생하게 떠올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보통 배우가 아닌데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론 브란도였고 그 장면이 일단 내 첫 번째 명장으로 뽑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둘이 관계를 가진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 매트리스가 그 바닥에 그냥 생으로 깔려 있고 폴이 책상 같은 데 살짝 걸터 앉아있고 잔네는 바닥에 앉아있어. 근데 폴이 자기 바지에 자크를 조금씩 내려. 이 의미가 뭐야? 당연히 다음 장면은 배드씬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 구도가 남자는 위에서 여자를 밑에서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거만하게 자신의 자크를 내리고 있고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지 않고 뭐 다른 걸 하고 있어. 이거 자체가 둘의 관계를 상징하는 바인데 이걸 너무 화면적으로 구도적으로 되게 잘 풀어냈거든. 사실 뭐 이렇게 유익한 장면은 아니야 사실.
근데 베르톨루치가 자신의 그 자기를 되게 대단한 인물인 마냥 성적 판타지나 남성적인 그 판타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장면보다 하기 직전에 그치. 그 둘 간의 모습이. 그래서 이 장면 되게 잘 뽑아냈다. 뭐 이렇게 유익한 장면은 아니지만 표현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장면은 난 명장면으로 뽑고 싶어. 전 포스터요. 포스터. 흐릿한 이미지에 보고 충격 먹었지. 아, 그 정도였어? 보자마자 나 이거 게시판에다가 이거 어떻게 끌어올리지? 그러고서 그 사진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씨발 이거 올렸다가 페이스북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야진 않지 않나? 흐릿흐릿하긴 한데 사실 ним포매니악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긴 하지. 별거 아니긴 하지. ним포매니악은 아예 그냥. 그러니까 ним포매니악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냥 모르겠어. 그냥 그 정사신이 당연히 주된 거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포스터도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난 암만 생각해봐도 감독이 미래를 잠깐만 갔다가 뭐 다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앞을 너무 내다본 것 같아가지고 미래에서나 통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거 같긴 한데 너무 앞선 것 같아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난 포스터도 인상적이기도 하고 장면 중에서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은 처음에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자매가 그 다음 폴하고 만나잖아. 근데 나는 옛날 고전을 보는 데 있어서 이야기적인 내용보다도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동선, 구도 같은 거를 하도 예전에 조금 배운 게 그나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2대1로 뭐 나눈 것이며 구도가 뭐 A, B, C로 나눠 있으면 뭐 그런 거를 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바로 만나가지고 아무 통성명 없이 하려고 그럴 때 그 구도가 되게 오묘해.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 아름다운 거를 둘째치고 나는 그런 구도가 너무 절묘한 것 같아가지고 인상이 깊더라고. 왜 안 꼽았나 싶어서 내가 꼽자면은 탱고씬. 탱고씬, 그치. 제목부터 탱고니까. 제목부터 탱고인데 우린 탱고를 지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제목이 탱고인데 그래서 탱고씬이 언제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나는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 그 장면이 도발적이고 기존의 관습과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잖아. 거기서 말론 브란도가 바지를 벗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더라고. 그게 작품의 의도와도 얼추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인상적이었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건. 자, 그러면은 각자 느낀 점과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과장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친구 2명이 다 했어요. 저는 그냥 들러리였을 뿐인데. 근데 그 마과장님이 얘기했던 게 아직도 떠오르는 게 해석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주관적으로 내 느낀 점은 난 68운동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감독 자체가 사랑이라는 그 요소를 넣었을 때는 사랑은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지 간에 그런 사랑을 갖다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불분명한 것도 조금 많았었고 어색한 연기도 조금은 있어서 별점부터 얘기하자면은 4개 정도를 주고 싶어요. 어색하다고 그랬는데 왜 4개를 주고 싶냐 그러면은 고전은 조금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의 다 웬만한 거면은 5개고 4개 반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말론 브란도가 너무 어색한 연기 보여준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고통스럽다고 하기에는 또 사랑도 들어가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내 생각에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는 이 영화를 너무 앞서서 내다본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이제 형이 나한테 포르노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 궁금하면은 보셔도 2시간은 잘 흘러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리고 탱고가 만약에 아니었으면은 그냥 파리의 위험한 정사 뭐 이렇게 붙였어도 괜찮지 않았나? 탱고를 안 넣었어도 그냥 충분히 잘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저는 이번 작품을 다루면서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를 깊게 알게 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많이 기뻤던 시간이었고 수능자라고 하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수능자라고 하는 작품 이후에 내놓은 게 이건데 나름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은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만연해 있었을 생각인데 그걸 이렇게 도발적이고 파격적으로 법정에까지 오를 정도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게 선구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작품이 좀 구설수에 올랐지만 지금에 와서도 비슷하게끔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고 그러한 것을 분명히 보여준 영화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의 단점은 그냥 속빈 강정 같다. 굉장히 포장이 돼 있고 맛은 있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뒷이야기를 알게 되니까 너무 인물을 소모시키지 않았나. 좀 더 소중하게 다뤘다면은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됐을 것 같은데 뭔가 음지에서 불려지는 뭐 걸작 이런 식의 느낌이라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 개인적으로는 별점은 명주와 같이 4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새내기들 입장에서 대학교 학생회실에 들어갔는데 복학생 선배가 동기랑 섹스하고 있는 장면을 본 느낌. 근데 섹스도 정상적인 섹스가 아니고 SM 플레이를 하고 있어. 충격적인데? 아 역시. 그리고 그 선배는 운동권에서 엄청 혁혁한 정권을 올렸던 사람이야. 아까도 한 얘기랑 겹치는데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영화의 테마와 주제의식과 의도와 정확히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감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고 자신의 좌절감, 실패감, 열패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논조에 동의하지 않고요. 실패한 꼰대의 느낌 이거는 동정심을 어리게 볼 수는 있지만 그 시대에 매몰된 자의식 과잉의 애어른들이나 보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튼 별점을 주자면은 3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영화를 만드는 완성도에 있어서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70년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지금 현대 영화보다 완성도가 괜찮았으면 괜찮았지 떨어지진 않는다는 느낌이 나는 계속 들었거든. 그래서 저희가 마과장님 덕분에 이런 영화도 다룰 수 있었는데 잘 들으셨다면은요. 네. 치킨 기프트콘이나 파 좀 싸주세요. 난 대놓고 얘기함. 명주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저희 모두의 의견. 그래요. 이상 파창으로 전직한 내가 파창이야? 이제 파지야? 예, 라이씨. 이 정도까지 저희 다뤘는데 뭐 괜찮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뭐 마지막 황제나 수능자 같은 작품은 뭐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룬 마과장님이 추천해주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